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블랙 라이크 미라는 서적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책에서 소위 말하는 인종 혐오의 정체를 이제 폭로를 하는 거죠. 백인들은 나름대로 흑인들을 존중해주고 있고 분리는 됐지만 동등하게 여긴다고 했지만 은연중에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동등한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고 이런 시선 자체가 더 폭력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이런 어떤 체계적인 백인들의 억압, 아까 처음 얘기했던 이제 흑백 분리 정책들, 짐 크로우 법률이라고 대표되는 거기서부터 이제 투표권도 박탈되어 있죠. 그리고 참정권도 없죠. 이제 투표권도 없죠. 그리고 이제 흑인들에 대해서 잔인한 폭력이 난무하고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은근한 어떤 혐오의 정서, 무시하고 배려해주지 않고 딱 선 긋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흑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당연히 했겠죠. 아주 초기에는 이제 흑인 노예 시절부터 탈출하고 무력 항쟁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소소하게 뭐 주인을 쏴 죽인다거나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러다가 교육받은 흑인들이 늘어나면서 법률적인 투쟁이나 사회운동을 통한 투쟁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게 1909년에 창설된 NAACP라는 단체예요. ACP.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그래서 일종의 그 유색인종 인권 향상 단체, 흑인 인권 단체 대표적인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NAACP. 그리고 1, 2차 대전 이후로 흑인들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활발해졌죠. 백인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이러다가 보니까 전쟁터에 실제로 흑인들이 참전하기도 하고 네. 공장에도 많이 취직하기도 하고 하면서 흑인들의 어떤 인권의식 같은 것들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향상됩니다. 그래서 이 NAACP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인종분리 정책에 항의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투쟁이 거의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는데요. 그 흐름 속에서 아까 로사 파크스 여사가 다시 1955년 12월 1일로 돌아옵니다. 체포당했던 거죠. 그래서 그 로사 파크스 여사가 사실은 NAACP 몽고메리 지부의 자원 활동가였어요. 원래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던 나름 배운 사람이었는데 마땅히 일할 곳이 없어서 셔츠 공장이나 병원 뭐 보조 도우미 같은 걸 하다가 백화점에 재봉사로 취업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퇴근길에 백인한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서 구금됐고 이게 1955년 12월 1일에 있었던 일이죠. 이 소식이 이제 그 여사가 일했던 NAACP 몽고메리 지부에 전해집니다. 로사 아즈마가 이제 체포됐어 이런 얘기 들어갔겠죠. 당시 몽고메리 지부의 대표였던 닉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좀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민권운동에서 자주 등장한 인물이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시고 이 닉슨이라는 사람은 야간 침대 열차 검표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이제 시민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 몽고메리 지부 NAACP의 몽고메리 지부를 창립할 만큼 매우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닉슨이 로자 파크스 여사의 소식을 듣고 단숨에 달려와서 보석금을 내고 일단 파크스 아주머니를 석방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모여서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날 저녁 매우 중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닉슨은 로자 파크스한테 이 사건을 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투쟁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번 사건을 가지고 저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몽고메리 시 안에 있는 어떤 버스 안 인종 분리 정책을 없애는 그런 판례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닉슨이 이 제안을 했을 때 파크스 여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인종 분리 정책에 맞서던 흑인들이 린치를 많이 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선택이었으나 결국 로자 파크스 여사는 소송을 통해 법정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레드 그레이라는 백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프레드 그레이라는 이 변호사가 이 이제 소송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당시 엘라베마 주립대학 영문과 교수였던 조앤 로빈슨이라는 흑인 교수예요. 이 사람도 이 여자한테 알려줍니다. 이 조앤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역시 이 사람도 이제 핵심적인 인물인데 예전부터 이 버스 안 인종차별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자기도 한번 당했거든. 원래 북부 쪽에 살다가 남부에 와갖고 인종차별 한번 당한 다음에 화가 나 있었던 상태여서 버스 안 인종차별에 항의하기 위해
버스 안 타기 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그 로자 파크스 여사의 이 소식을 듣고 지금이 이때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동료 흑인 교수들을 잔뜩 모아가지고 로자 파크스의 재판이 있는 12월 5일 하루 동안 버스 안 타기 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대학 내에 있었던 어떤 등사기를 활용해가지고 그때는 뭐 SNS 이런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5만 장이 넘는 홍보 전단지를 몰래 만듭니다. 그리고 같이 동지들과 함께 다음 날부터 흑인 학교, 뭐 교회, 상점, 술집 등에 이 전단지를 막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전단지 내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다른 흑인 여성이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까닭은 백인에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체포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 잡아가고 가둘 것입니다. 다음 차례는 당신이 될 수도 아니면 당신 딸이나 어머니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로자 파크스의 재판날 우리는 부당한 체포와 재판에 맞서기 위해 월요일에 버스를 타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전단지가 전국이 아니죠. 몽고메리시의 곳곳에 뿌려진 거죠. 그래서 이제 1955년 12월 5일 이날이 운명의 날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바뀐 날이고 특히 한 젊은 목사의 인생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주말 동안 전단지가 막 뿌려졌겠죠. 그리고 12월 5일 이제 월요일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 아침 두둥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도 안 타. 버스 정류장에 버스 안 타기 운동을 홍보하는 안내문이 막 붙어 있었고 정말로 버스가 텅텅 비었다 그래요. 원래 버스 이용객의 3분의 2 가까이가 흑인들이었지 않습니까? 네. 거의 100% 참여율이었다고 그럽니다. 이 이 운동을 처음 계획했던 사람들은 한 60%만 참여해줘도 뭐 성공이야라고 했는데 흑인들의 호응이 그만큼 강력했던 거죠. 그래서 몽고메리시 흑인들은 그날 버스를 타지 않고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조금 먼 거리를 가야 되는 흑인들은 택시를 막 기다려서 줄 서서 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까 NAACP 그 몽고메리 지부장이었던 닉슨이라는 사람이 미리 근처에 있는 이제 택시 회사들을 섭외를 해놨습니다. 18개의 흑인 소유 택시 회사들을 섭외를 해가지고요. 이제 택시 회사들을 꼬셔가지고 야 택시 요금 좀 싸게 가자. 버스 요금이랑 똑같이 받아라. 이렇게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10센트만 받기로 했어요. 원래 택시 요금이 한 45센트 정도인데 네네. 4분의 1 정도만 깎아서 1인당 10센트만 받는 걸로. 그래갖고 택시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출퇴근을 시켰던 거죠.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날 12월 5일 몽고메리시에서 출퇴근하는 흑인들은 거의 버스를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날 이제 로자 파크스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날이에요. 12월 5일이. 근데 10분 만에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인종분리법을 어겼다. 사회를 질서를 혼란시켰다 해가지고 집행유예에 벌금 $10, 뭐 법원세 $4 이렇게 선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로자 파크스는 이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백화점에서 해고까지 당합니다. 직장까지 잃죠. 12월 5일 오후 이제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닉슨을 비롯한 몽고메리 지역의 흑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후 계획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안 타기 운동이 오늘은 되게 성공적이었는데 이걸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토론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몇몇 좀 나이 든 목사들은 이거 꼭 계속 해야 되냐, 이거 실효성도 없을 것 같고 힘들고 이거 솔직히 너무 힘들고 시민들만 피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소극적인 의견을 냈다고 그래요. 그러자 닉슨이 그들을 맹비난하면서 이제 겁쟁이들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때 26살 먹은 한 젊은 목사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속 투쟁하자는 주장에 이제 동조하면서 이 회의를 주도해 나갔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흑인 지도자들은 버스 안 타기 운동을 일단 계속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운동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아예 단체를 하나 만들어요. MIA. 그래서 몽고메리 개선협의회 이런 거. MIA라는 단체를 만들기로 뜻을 모으고요. 토의와 투표를 통해서 아까 나섰던 26살의 젊은 목사를 MIA 협회 회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갑자기 그 협회 대표가 된 이 목사, 이 사람의 운명이 엄청나게 바뀌는데 이 사람 이름이 누굴까요? 독실이?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이 나중에 했던 인터뷰를 보면 약간 떠밀린 느낌이 나요.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투표가 너무 갑자기 불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빨리 일어난 일이라 깊이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지요. 만약 생각할 시간이 있었으면 저는 대표직을 사양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 든 목사들은 이런 거 하기 싫고 좀 귀찮고 위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약간 짬이 안 되는 나이 어린 젊은 목사한테 떠넘긴 느낌도 좀 납니다. 그렇지. 뭐 실효성도 없을 것 같고 귀찮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킹 목사가 흑인 민권 운동 역사에 데뷔를 하는 게 이날이에요. 1955년 12월 5일. 킹 목사는 원래 이 지역 출생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 조지아주 애틀란타시 여기 출생했는데 이제 아버님이 교회 목사였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제 킹 목사님은 보스턴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까지 딴 엘리트 그런 어떤 신앙인이었는데요. 이 일이 있기 1년 전에 1954년에 일종의 개척교회 활동하러 온 사람입니다. 네. 네. 그래서 몽고메리 한 침례 교회로 이주해가지고 개척교회 하려고 하다가 졸지에 MIA 협회 회장으로 추대된 거죠. 계획이 없었던 일이었는데 킹 목사는 이제 기독교적 가르침도 이제 영상이 깊었습니다만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에 큰 어떤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폭력 저항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12월 5일 날 밤 이게 마틴 루터킹 목사의 역사적인 첫 번째 연설이 있게 된 날입니다. 그날 어떤 게 있었냐면 인근 교회에서 이 로자 파커스 아주머니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갖고 이제 유죄 판결에 항의하는 이제 집회가 있었어요. 동네 흑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킹 목사는 4,000에서 5,000명 되는 대중들을 모아놓고 간단한 원고나 메모 하나 없이 감동적인 연설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로 이걸 읽어드리면 참 좋을 텐데. 저희도 영어로 듣고 싶지만. 우리는 폭력을 옹호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폭력을 이겨냈습니다. 이 밤, tonight, 그 다음은 못하겠어요. 우리 손에 주어진 유일한 무기는 평화적 투쟁이라는 무기입니다. 우리의 투쟁에서 협박이나 위협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행동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나라 대법원이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느님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가 물같이 흐를 때까지 이곳 몽고메리에서 일하고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연설을 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투표를 했거든요. 버스 안 타기 운동을 계속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버스 안 타기 운동을 할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했을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일어났구나. 그렇죠. 난리가 났겠죠. 예. 그래서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일어나면서 환호성이 터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날부터 드디어 역사적인 흑인 민권운동에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 화려했던 불꽃이 타오르게 되는데요. 본격적인 버스 안 타기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한 일주일이 지속되자 지역 경찰서장은 일단 불법 택시 영업을 단속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싸게 하지 마라. 네, 아까 흑인 택시 회사들이 10센트만 받고 영업을 했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일종의 이제 택시 부대를 탄압한 거죠. 첫 번째 탄압입니다. 그러자 킹 목사는 지인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대규모 카풀 조직을 결성합니다. 카풀. 예. 그래서 아예 MIA, 아까 그 몽고메리 개선위원회, 여기서 수송 담당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자동차를 소유한 흑인들 자원봉사자를 대거 모집해서 약 300명 이상의 자원봉사들을 모집하고요. 우체국에서 일했던 흑인 직원들을 모아가지고 아이디어를 짠 다음에 48군데의 출발 지점 그리고 42군데의 승차 지점이 쫙 잘 맞물리도록 일종의 카풀 시스템을 짠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흑인들이 이 카풀 조직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카풀을 못하는 사람은 그냥 걸어서 직장인 학교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가 이제 겨울이지 않습니까? 뭐 미국 남부라서 아주 춥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겨울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얼음이 얼어도 사람들이 계속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에서는 버스 안 타기 운동에 대한 대중 집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 사람들이 나와서 막 자유 발언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버스 안 타기 운동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막 최대의 뉴스거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미에서 MIA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이나 성금이 막 모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운동에 공감하는 백인들도 흑인들이 막 걸어가고 있으면 차를 세워가지고 태워주고 막 이렇게 같이 가자고.
예, 해갖고 태워주기도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흑인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백인 당국자들한테 야 이거 버스 안에 이제 그 인종분리 정책 좀 철폐해줘라 계속 요구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당국자들은 이건 현행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내놨다고 하죠. 버스 안 타기 운동이 이제 하루 이틀을 넘어서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새해까지 이어졌습니다. 거의 한 달 넘게 이어지자 버스 회사들이 심각한 적자로 파산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자 이제 조금 더 압박이 시작됐어요. 몽고메리 시장은 평범한 시민들이 이거 일부 과격단체들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종북 세력들이. 네, 그렇죠. 일부의 어떤 과격한 사람들이 시민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주모자는 누구냐? 킹 목사다라고 주모자를 딱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지도부에 대한 탄압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일단 경찰서장이 흑인 카풀 운전자들 막 단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걸 왜 어떻게 단속해? 이유가 없어요. 왜 이렇게 브레이크를 세게 밟냐? 내려봐라. 한 다음에 그 미국 경찰들 무섭잖아요.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에 무서워. 그 차에 손 대고 있고 뭐 바닥에 엎드려라 하고 막 운전면허증 검사하고 막 그런 거 이제 그런 식으로 가라, 이렇게 보내고. 예, 그렇게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소한 일에 이제 딱지를 끊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걸 트집 잡아서 이제 딱지를 끊기도 왜 하고. 직진하느냐. 그러게. 왜 존재하냐. 일단 뭔가 이상했다. 움직임이 이상했다라고 해갖고 밖으로 나오라고 해갖고 전부 다 이제 무릎 꿇렸다가 바닥에. 그렇죠. 그러다 다시 보내주고 이걸 반복하게 되면 이제 짜증나는 거죠. 짜증나게 일부러 하는 거죠. 킹 목사도 1월 26일에 40km 구간에서 이제 50km로 달린 거예요. 엄청 과속을 한 거죠? 야, 장난 아니구나. 거의 날아간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체포됩니다. 체포돼서 깜빵까지 갔다. 교도소까지 갔다. 교도소까지 가요. 예. 장난 아니구만. 예. 그리고 킹 목사 집에 이제 온갖 협박 전화. I will kill you 막 이랬겠죠. KKK라든가. KKK라고 쓴 엽서들이 막 편지들이 막 도달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폭탄이 터집니다. 진짜? 1월 31일에는 킹 목사의 집 창문으로 소형 폭탄이 날아와가지고 터졌는데 다행히 이제 10주 된 어린 딸과 킹 목사의 아내는 다행히 무사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NAACP 몽고메리 지부 대표 닉슨 선생님 이분 집 앞에 잔디밭에도 다이너마이트가 터졌고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테러가 되는 거죠. 하지만 킹 목사님께서는 비폭력 원칙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집에 폭탄이 터졌을 때도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모두 침착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무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도로 집으로 가져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Remember. 우리는 폭력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이구나. 예. 그래도 이제 그 버스 안 타기 운동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번엔 사법부가 나섭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몽고메리의 법원이 이제 버스 안 타기 운동의 배후 세력을 수사하기 시작해요. 대규모 이제 수사 인력, 배심원단을 구성해가지고 수많은 증인들을 막 불러댄 끝에 2월 21일 법원은 킹 목사를 포함한 115명의 흑인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기소를 해버립니다. 뭐 핑계는 있었어요. 뭐 법적 근거는 1921년에 만들었던 뭐 불매운동 금지법 이상한 법령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근거를 들어갖고 사실상 핑계죠. 그래갖고 기소를 해버립니다. 그러자 흑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내가 체포당하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자진 출두하겠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일종의 이게 릴레이 쇼처럼 이어져요. 첫 번째 나간 사람이 그 닉슨 선생님. 먼저 자진 출두해갖고 이제 그 사진 찍고 포토라인에 서서 조사받고 나오고 로자 파크스 여사도 한번 갔다 오시고 킹 목사도 24번째로 법원에 나가서 조사받고 체포됩니다. 네, 그래서 3월 19일에는 킹 목사가 이제 아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500의 벌금 또는 1년 동안 강제 노역형 해갖고 이제 강제 노역? 또는이니까 벌금 내고 풀려난 거죠.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죠. 이게 얼마나 계속 갔을 것 같아요? 글쎄요. 1년? 예, 1년이 넘게 가는데요. 정부 당국은 이런 식으로 막 체포를 하고 막 괴롭히고 그러면 버스 안 타기 운동이 이제 흐지부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흑인들의 단결력은 더 단단해졌다고 합니다. 버스 안 타기 운동이 거의 6개월을 넘어가기 시작하고
또 보석금 내고 풀려난 킹 목사는 더 막 투쟁을 열성적으로 전개하고 흑인들은 점점 건강해지고 있고. 맞네. 도보를 네. 통해서. 야. 시민들은 6개월 이상을 걸어 다니면서 50회 이상의 대규모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 여름까지 12번의 폭탄 테러가 있었고 수백 명이 체포됐습니다. 버스 안 타기 운동에 참여하거나 지지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협박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면 투쟁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여기 그냥 집까지 혹은 직장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네. 네. 백인들 법원에 가서 폭탄을 던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투쟁을 하는 거죠.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끈질기가 이렇게 투쟁을 한 끝에 1956년 6월 4일에 시민들한테 첫 번째 승리가 찾아와요. 네, 그동안 이제 연방법원에서 심리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엘라바마주의 버스 안 인종분리 법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다라는 판결이 첫 번째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만 기득권층은 당연히 끈질기겠죠. 네, 그래서 몽고메리 씨와 엘라바마주 변호사는 바로 대법원에 항소하면서 버티죠. 그와 동시에 주 정부와 시 당국은 이제 보험회사들한테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카풀에 참여한 차량들의 막 보험을 해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막 이래요. 네, 뭐 이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여름이 지났습니다. 판결에서 첫 번째 재판에서 시민들이 이기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계속 걸어 다닙니다, 흑인들은.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이제 겨울이 됩니다. 11월까지 계속 버스 안 타기 운동이 안 끝나니까 또 주 정부가 또 생각을 해내요. 탄압 방법을. 뭐냐면 몽고메리 시민들이 조직한 카풀 조직이 이거 불법이다. 이거 허가받지 않은 교통수송 체계다. 라는 이유로 이제 이걸 금지해달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주 법원에 요청을 하고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11월 13일 날 카풀 금지에 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좀 재밌는 게 11월 13일 날 이제 막 청문회가 열려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웅성웅성했어요. 그때 막 킹 목사도 법원에 가 있고 이랬거든요. 웅성웅성했는데 그날 연방 대법원에서 인종분리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최종 판결이 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 받다 사람들 이제 청문회에 참석했다가 이제 만세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킹 목사는 이날 이제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백인들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정의와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날 청문회에서 몽고메리 지방법원 판사가 카풀 금지 결정을 때려버립니다. 끈질기죠. 그래도 이제 승리했으니까 좀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이게 또 무슨 대법원에서 판결을 담은 공식 서류들이 몽고메리에 도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랑 비슷하네요. 누구 탄핵 소추하는 것 같은데. 공식 서류들이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 났으니까 그게 와서 해야지 이제 법령이 시행되는데. 받아야지. 이게 안 오는 거야 또. 보통 한 3, 4일이면 오거든요. 이게 얼마나 갔냐면 5주가 걸립니다. 5주. 지독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5주 동안 또 시민들은 버스 안 타기 운동을 계속해요. 또 계속 걷습니다. 카풀이 금지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웃들과 함께 차를 나눠 타면서 버텼고 여전히 수천 명은 다시 겨울이 왔는데 추운 겨울 속에서 계속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나서 5주 동안 이 운동을 지도했던 흑인 지도자들은 인종 분리가 없어진 버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까지 시켜요. 무조건 비폭력을 강조했고요. 버스 안에서 백인들이 모욕당했을 때도 참아라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막 교회 같은 데서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흑인이랑 백인이 버스에 탔는데 백인이 네 뺨을 탁 때렸어. 그러면 반대쪽 뺨을 딱 내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역할극까지 시키면서 비폭력 이 원칙을 강조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1956년 12월 20일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 5주 뒤에 이제 그 대법원에서 보낸 명령이 도착했다라고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몽고메리시의 이제 시장과 이 담당자들이 우리 이 결정을 따르겠다. 왜냐하면 이게 법이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하죠. 이게 이제 딱 381일째 됐다고 그래요. 버스 안 타기 운동이 진행된 지 381일째. 네. 1년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계속 걸어 다녔는데 드디어 이제 몽고메리 씨는 버스 안 인종 분리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버스에 있었던 그 유색 인종 팻말을 떼버리고 섞어 탈 수 있게. 예, 킹 목사가 그날 아침 새벽 5시 55분에 버스 정류장에서 지인들과 같이 버스를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 앉았겠습니까?
제일 앞에. 그렇죠. 백인들만 탈 수 있었던 그 앞자리에 앉아서 버스를 탔고 그날 이제 수천 명의 시민들이 교회에 모여서 축하 파티를 열고 버스 안 타기 운동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죠. 해피엔딩으로. 예. 파크스 여사한테서 시작된 몽고메리 버스 안 타기 운동은 미국 사회 시민 권리 운동의 출발점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로 흑인 민권 운동이 훨씬 더 이제 활발하게 전 미국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인데요. 곳곳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경찰은 여기에다가 물대포로 맞서죠. 일부 운동가들은 프리덤 라이더스라는 버스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뭐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인종차별 폐지 운동가들이 버스를 타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인종 분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이걸 감시하러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반발도 역시 극심했습니다. 그 버스 인종 분리가 철폐된 그 해에 버스를 탔던 백인 승객들이 막 야 내가 깜등이 뒤에 앉느니 차라리 죽어서 지옥에 가겠다라고 폭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백인 남성은 흑인 여성의 막 뺨을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1956년 12월 23일에는 버스 안 타기 운동이 끝난 지 이틀 만에 킹 목사 집으로 막 총알이 날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12월 24일에는 15살 먹은 흑인 소녀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린치를 당합니다. 백인 남성 한 4-5명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그리고 다음 해 1월에는 몽고메리에 있는 흑인 교회나 뭐 목사 집 3곳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예. 킹 목사도 계속 체포됩니다. 뉴욕시티 백화점에서는 책에 막 펜 사인회 하고 있다가 칼 맞고 이래요. 예, 칼침도 당하고 그리고 1963년까지도 계속해서 저항이 계속되는데 이제 엘라바마주의 어떤 침례 교회에서 강력한 폭탄이 터져갖고 주일 학교 다니던 4명의 여학생이 흑인 여학생이 죽는 끔찍한 사고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버스 안 타기 운동에서 시작된 대세를 바꿀 수가 없었는데요. 1963년 8월 워싱턴 DC에서 20만 명이 모여서 시민 권리 행진 행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 유명한 연설 있지 않습니까? I have a dream. 그렇죠. I have a dream that one day 뭐 하는 그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연설을 거기서 하죠. 1963년에. 이런 어떤 큰 사회적 흐름이 이제 기속이 되고 백인들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1964년에 드디어 Civil Rights Act라고 해서 번역하면 이제 시민권법이라고 합니다. 레스토랑, 극장 같은 공공시설이나 모든 정부 기관과 직장에서 인종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라라는 법안이 통과가 되죠. 공표가 됩니다. 1964년에. 분리 자체도 못하게 그렇죠. 하는 거죠. 예, 분리를 없애라. 그리고 법으로 금지한다.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해 이제 1964년 12월에 킹 목사가 아예 노벨 평화상까지 타게 되고 그 다음에 65년에는 투표권법이라고 해서 흑인들이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법률까지 통과가 됩니다. 몽고메리라는 중소도시에서 1년 넘게 진행된 굉장히 사소한 운동 아닙니까? 버스 안 타기 운동. 이 운동이 확산되면서 70년 넘게 지속됐던 인종분리 정책이 공식적으로 철폐되고 흑인들의 어떤 투표권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게 된 거죠. 그 1955년 12월 1일부터 56년 12월 20일까지 몽고메리시에서 일어난 이 버스 안 타기 운동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수천 명의 시민들이 춥든지 덥든지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냥 한 13개월 동안 출퇴근할 때 걸어 다닌 거예요. 카풀을 이용하거나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민들은 거리에 나서서 부당한 제도에 맞서 싸웠고요.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건 이제 투쟁의 방법론입니다. 시민들은 막 죽창을 들거나 방화를 한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구나 평화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걷기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걷기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띠게 됐다고 합니다. 한 할머니가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걷는 사람은 하루에 막 20km, 30km 걸어 다니고 이랬다고 해요. 예. 굉장히 귀찮은 일이었을 것 같지만 시민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고 부조리한 사회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1년 넘은 한 13개월의 시간 동안 작은 희생을 감내했던 거죠. 그리고 함께 단결하여 평화적으로 저항하는 게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읽은 책이 한 3-4권 정도 되는데 하나 좀 인용을 해주면 로자 파크스의 저항
인종분리법의 종말을 가져왔고 흑인들도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가장 큰 성공 원인은 역사 속에서 이름마저 사라진 수천 명의 파출부, 노동자, 교사, 학생, 요리사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희생과 결단이다. 그들은 일상의 안전한 삶에 연연하지 않고 깨어서 일어났고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한 편의 역사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되었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저 혼자 이렇게 쭉 떠들었는데. 재밌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이제 어떤 시민의 권리가 그저 주어진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리고 특권층이 자기 특권을 그냥 포기한 사례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끝까지 버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하면서 끈질기게 방해하고 정의하는데 버스 안타기 운동에서도 보면 그 백인들이 정말 집요하게 방해하거든요. 지도부를 공격해서 체포하기도 하고 이거 사상이 불손하다고 해서 공산주의랑 엮어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당시에도.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이제 넌 공산주의자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역사상 항상 있었던 일이니까. 그리고 법률적인 어떤 빈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계속 질질 끌고 서류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끝까지 버티는 기득권층의 저항을 과연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버스 안타기 운동의 사례는 정말 사소한 어떤 비폭력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끈질기게 버티기만 한다면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혁명이 꼭 해야 되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어떤 시스템이든지 오래되고 부패하면 언젠가는 뭔가 어떤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혁명의 방법론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폭력적이고 급진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저 같은 인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금도 뭔가 하고 싶은데 어제 우리나라도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다고 전 보는데 어제요. 예.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어제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재벌 그룹 오너가 구속되셨죠? 그렇죠.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 모든 재벌들이 한 번씩 다 갔다 왔는데 재벌 총수들이 딱 한 기업 삼성만 안 갔다 오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삼성도 그 전통을 깼습니다. 삼성맨이 왜 그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계속 지켜보다가 야 이번에도 구속 안 되면 진짜 어떻게든 하고 싶다 이런 막 충동을 느끼기도 했거든요. 이거 진짜 다 때려 부셔야 되고 불질르고 싶기도 하고 이런 분노가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랑 오늘 논의해보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혁명의 방법론,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 우리가 이거를 계속 지향해야 되는가. 물론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정당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폭력적이고 급진적인 방법이 필요하지도 않겠는가. 이 두 개 가지고 한번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버스 안타기 운동 들어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저부터 말하면 전 재밌어서 그냥 쭉 듣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민들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사소한 불편을 이제 감수하는 운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깡쌤 해주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방식은 진짜 지속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마틴 루터킹 자서전을 대학교 때 읽고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치? 네, 그때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이제 또 대학생이고 하니까 어땠냐면 굉장히 이상적인 걸 꿈꾸잖아요. 그렇지. 그 이상적이고 올바른 사회 그리고 내가 그런 걸로 뭔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일 거야라는 뭔가 신뢰나 믿음 같은 게 있었는데 스스로에 대해서 마틴 루터킹 자서전을 읽었는데 혁명에 대한 어떤 모습을 봤냐면 혁명이 너무 고난한 과정이 계속 지속되는 거를 사람들이 유지시키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과정이 생략되고 드라마틱한 순간, 굉장히 절정의 장면만을 봤던 거예요. 매체나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것들도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보면 막 프랑스 국기를 휘날리거나 그 정부군이랑 막 폭력적으로 대립하거나 그런 인상적인 장면들만 보잖아요. 그렇죠. 저게 혁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시스템 부정의를 바꾸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희생, 불편을 감수하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아가는 거를 보고 충격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
그 마틴 루터킹의 그 자서전을 보면서 저도 스스로 긴장했는데 왜 그러냐면 깡쌤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버스 안 타기 운동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냥 단순히 뭐 걸었다라고 하는데 이 한 가지를 하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되게 왜 인상이 깊었었냐면 동네 서점 살리기 운동 같은 게 있었어요. 대학가 제가 다니던 때. 그래서 거의 동네 서점들이 전멸하다시피 하고 대학가 앞에 서점들도 다 문을 닫으니까 대학생들이 우리 학교 주변에 이제 서점을 살리기 운동해서 거기서 이제 책을 구입하도록 하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참여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걸 스스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대형 서점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대학생이니까 할인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많은 책을 사도 집까지 배달해 주는데 동네 서점에서 사면 할인율도 없는 데다가 무거운 책이면 그걸 들고 집까지 직접 또 가야 되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순간에서 되게 사소한 행동인데도 내가 이걸 지속해서 하기가 어렵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렇죠. 마틴 루터킹 자서전을 보니까 어떠냐면 그 시민운동을 하면서 실제로 마틴 루터킹이 가족을 이루고 있잖아요. 네. 이제 자녀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스스로 자신에 대한 살해 협박뿐만 아니라 가족한테도 살해 협박이 오고 실제로 폭탄 테러도 집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죽을 수 있다는 위험에 거의 10년 정도의 시간을 노출되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나이가 되게 어려요. 마틴 루터킹 목사가 워낙 맞아요. 어렸을 때 데뷔를 해가지고 20, 30대구나. 예, 1956년 이때가 26살 막 이래요. 그 버스 안 타기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을 때. 네. 그래서 내가 너무 어린 나이에 많은 걸 이뤄갖고 겁이 나 죽을 지경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터뷰도 있어요. 네, 맞아요. 스스로에 대한 그런 고백도 하는데 그 지난한 시간들을 막 이뤄내면서 그리고 사소한 불편부터 시작해서 생계에 대한 위협 그리고 사회가 제도를 바꿔가면서까지 탄압을 하잖아요. 그걸 이겨내고 이제 나아간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우면서도 그 인상이 깊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운동은 이제 굉장히 재밌게 깡쌤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 흑인 사회에서도 내분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점진적인 방법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제로 직장에서 해고되는 사람들도 있고 몇 번 주위 사람들이 폭탄 테러를 당하면 그 순간에 격앙되는 분노를 그렇죠. 억누르기가 힘들잖아요. 화가 많이 나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는 말콤 X처럼 이제 폭력적인 노선으로 나아간 사람들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사회가 그런 무수한 시도들 그리고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부정의한 것들을 바꿔나가는 그 과정에 되게 감동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한테 너는 뭔가 사회에서 사소한 거를 바꾸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불편을 감수하고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그 고민이랑 질문을 던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지금 토론 주제는 폭력적이냐 비폭력적 방법이냐 이렇게 했는데 좀 굳이 따지자면 지지하는 거는 비폭력적 노선이거든요. 폭력적인 방법이 쉽다는 게 아니고 비폭력적인 방법, 그러니까 부정의를 행사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너희와 다른 방식이 우리가 추구하는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기득권층이 이것만 연구하는 것 같아요, 이놈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걸 지킬 수 있는가. 그래서 온갖 엘리트들과 뭐 관료 조직과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갖고 방법들을 계속 고안해가지고 이렇게도 막아보고 저렇게도 막아보고 저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괴롭히고 뭐 이런 짓들을 계속 하는데 이 마틴 루터킹 목사가 그 자서전이나 뭐 이제 행적들을 보면 이제 영웅적인 투쟁을 하죠. 예. 그래서 20대 후반부터 이 운동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네. 예, 1967년에 결국엔 암살을 당해요. 아, 그래? 네. 예, 이때가 39살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버스 안 타기 운동을 좀 성공적으로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확장시켜 나가거든요. 킹 목사가. 그래서 이제 버스 안 타기 운동에서 시작해서 참정권 운동, 뭐 반전 운동, 노동 운동까지 하다가 이제 이때 암살당할 때도 뭐 멤피스인가?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지역에 있는 청소부들 파업을 지지하러 이제 연설하러 갔다가 암살당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정말 죽을 때까지 온갖 활동들을 하면서 정말 개고생을 하죠. 그런 걸 보면 정말 집요하게 괴롭히는 그 기득권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것 같아요.
그렇구만. 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그때 연설문을 읽고 울었었는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그냥 그전에는 유명한 억구로만 듣고 마틴 루터 킹 대단하다고 배우니까 그냥 굉장히 나이 많은 흑인의 인권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불과 그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대학생이었던 나랑 얼마 차이가 나지 않고 제가 왜 그 연설물에 감동을 받았었냐면 자서전 쭉 읽다 보면 이 사람 행적을 계속 보는데 마틴 루터 킹이 계속 자기 고백적인 걸 해요. 가족에 대한 위협, 자기에 대한 위협에서 불안해하면서 신에게 기도드리면서 흔들리면서도 흑인 사회를 이끌어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8년 동안에 대한 탄압을 받아왔잖아요. 그 여러 가지 살해 위협에도 노출되고 근데 그 결과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백인 사회를 혐오하거나 저들이 우리를 탄압하니까 공격하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8년이나의 무수한 탄압을 겪고 났는데 하는 말 결론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하는 게 네, 지금 뭐 또 울려 그러네요. 감동적이었던 네, 정말 감동적인 네, 그게 있죠.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그 뭔가 좀 이런 되게 왜소해지면서도 그런 뭔가 이상적인 걸 생각해봤던 계기였었던 것 같아요. 이와 반면에 어떤 두테르테를 존경하는 최사장님. 네네. 네, 말콤 엑스판가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두테르테 같은 방법론도 한번 괜찮다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생각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예, 두 분은 어떤 생각하셨어요? 이 얘기 들으면서? 사실 뭐 둘 중에 어떤 거를 원하냐, 좀 폭력적인 방법이 낫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는 것이 낫냐, 비폭력이 낫냐라고 한다면 저는 폭력을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폭력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리더라면, 지도부라면,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추진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상을 해봐야 되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시작을 하는데 이 버스를 타지 않는 거, 버스 보이콧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실패할 수만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맞다. 단결이 풀어질 거다. 어느 정도의 이제 법원에서의 판결을 얻어내고 나면 그때부터는 난 힘든데 이제 버스 타야지 하면서 이제 사실 그렇죠. 이러한 보이콧들은 풀어지기 시작하면 끝인 거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막 걸어가고 있는데 버스가 지나가 눈앞에. 일단 난 힘들어. 몸이 힘들어. 무릎 아파 죽겠는데. 그리고 항상 극단적이니까 끝까지 가는 건데 어느 정도 양보를 하기 시작하면 이 정도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그죠? 뭐 버스 회사에서 예를 들면 여기선 그렇지 않았었던 것 같지만 뭐 사과문을 게재를 한다든가 앞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네네. 하는 게 한두 마리 말들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그럼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 정부 당국이 그런 조치는 했어요. 우리가 존중하겠다 정도는 발표를 합니다. 앞으로. 근데 분리정책 철폐는 안 된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왜냐하면 여기서 실제 참여했었던 그 많은 시민들이 흑인 시민들이 되게 대의를 위해서 뭉쳐있고 생각이 많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활동적인 운동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운동권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일반 시민, 일반 대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대의를 위해서 끝까지 뭉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이렇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뿌리 깊었었던 어떤 차별 때문에 그 분리정책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단결력을 보인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게 되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결국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그 성공한 부분들에 저는 되게 큰 게 결국엔 백인들이 이 비폭력 운동에 동의를 하고 동조를 하고 되게 위대하다라는 생각들을 실제로 하면서 인식이 바뀐 게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말콤 X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말콤 X의 노선대로 흑인들이 운동을 했을 경우에 과연 이런 대합을 이룰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되게 차별하는 백인들도 있었지만 중도 정도의 백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나는 쟤네들 혐오하지는 않아. 하지만 같이 있는 건 좀 싫어. 이 정도인 사람이 대부분이었겠지만 아무튼 그 중간 정도 일반 대중, 일반 백인 시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대립이 줄어드는 거고. 그런데 비폭력 노선은 결국에 설득할 수 있어요. 설득해야 되고. 그런데 폭력적인 노선은 일반 대중들을 등을 돌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위험성이 있죠. 그렇죠. 정말로 대의를 위해서 정말로 썩어 빠진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저는 그건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파워풀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마틴 루터 킹이 했었던 이 비폭력 노선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아쉬웠고 궁금했었던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 싶었던 건 뭐냐면 결국에 이 흑인들이 그 버스에서의 뭐라고 하죠? 수익이라고 하나요? 수익의 뭐 3분의 2, 사실 뭐 80% 이상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이게 일어난 거잖아요. 가능했었던 그러니까 거고. 불매 운동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뭐 부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돈, 자본,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했었던 보이콧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조차 없었다면 어떻게 했었어야 됐나를 좀 생각하게 돼요. 들으면서. 예를 들면 노예제의 철폐를 누가 만들었냐면 백인들이 만들었잖아요. 네네. 노예들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해주신 거지 그놈들. 해주신 거지. 어떻게 노예들이 난 이제부터 일 안 할 거야라고 보이콧할 수 없었다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권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혁명을 이룰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대부분의 이익을 주잖아요. 그 버스 회사에. 그렇기 때문에 보이콧하는 것이 실효가 있었는데 그런 것조차 없는 정말로 사회의 어떤 정말 그 약자들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들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제 뭐 19세기 이전에 흑인 노예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써먹을 수가 있었겠는가. 못 썼겠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불매운동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사회적인 어떤 소외된 계층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저기 티벳 같은 경우에 티벳. 그렇죠. 달라이 라마가 아무리 비폭력 운동을 하지만 뭐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잖아. 그런 것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티벳이 중국 경제에서 뭐 40%를 차지한다, 30%를 차지한다. 그렇지. 그들의 소비력이 높거나 뭐 노동력이 높았는데 그걸 저항한다 그러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비폭력 운동이 그러니까 성공하기 어렵지. 비폭력 이 저항 운동도 어떤 환경에서는 사치처럼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죠. 그런가요? 무엇인가 그들한테 어떤 손해나 아니면 그들이 이제 교란될 수 있는 어떤 키를 짚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핵심은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운동이 사실 성공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비폭력 저항 운동이라는. 그러니까 독실님도 잠깐 얘기해 준 게 이제 이게 오래 지속될 한 게 정말 힘든 거고. 예? 또 한 가지 좀 너무 열악한 상황에 있고 이런 어떤 아예 권리 행사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비폭력 저항 운동을 시도조차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티벳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생각할 때마다 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소외 계층인 사람들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좀 의무인 것 같아. 생각하는 거. 뭐 내가 무조건 지지하겠다 이건 아닐 수도 있는데 적어도 티벳이 왜 그런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관심은 가져야 되지 않냐. 무조건적인 지지는 아니어도 좋지만. 나는 뭐 폭력 운동이 필요할 때도 있고 비폭력 운동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게 적합한 상황에서 적절히 선택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좀 다행인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저항이라는 게 되게 핵심적인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불매운동. 그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옥시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도덕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고 개선이 필요한 권력 집단들은 대부분 자본, 기업과 연결돼 있으니까 그 회사의 제품을 불매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항하는 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그 어떤 잘 만들어진 것,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가 윤리적 소비를 하기 시작한다면 조금 더 윤리적 기업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서구 사회는 이거 되게 일상화돼 있잖아요. 뭐 불매운동 같은 거는 되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많이 차단돼 있죠. 이런 캠페인 하는 게. 항의 전화하는 것들은 또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내는 적도 있었었고. 그 판례가 나와버렸죠. 근데 이제 요즘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기업, 모 기업인데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기 힘든데 모 기업은 되게 사회적으로 좋은 활동들을 한다. 뭐 얼마 전에 모두를 정직원으로 뭐 이렇게 전환을 했다. 뭐 이런저런 칭찬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도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면 그래 하면서 식품 기업이었거든요. 그게 듣고 나니까 진짜 거기 음식들이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약간 이런 소비들도 진짜 작은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뭐 얘네가 되게 전통 있는 회사고 사실 평소에 그렇게 맛있다고 느끼진 않았어. 근데 얘가 사회적으로 좋은 일들을 한대. 라는 들었을 때 그냥 조금 더 구매해주는 이런 진짜 아무것도 아닌 하나가 되게 좀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구만.
뭐 저는 원래 그 죽창주의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평등한 한 방. 근데 이게 약간 이거 인성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릭터 개인적인 성향 차이도 있죠. 이런 거에 이제 분개하고 못 참을 것 같아서 저같이 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좀 차분하게 점진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항상 이거는 혁명이라는 주제가 대두될 때마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한국 사회도 뭐 굉장히 많은 사회 부조리들과 싸워왔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도 이런 그렇죠. 고민들을 많은 사람들이 했을 거고요. 군사 독재와 싸울 때도 어떻게 이에 대처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고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혁명의 시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한 100년 뒤쯤 이게 역사에서 어떻게 남을지 전 좀 기대가 돼요. 이 사건이. 이 사건? 어떤 지금의 사건? 이 사건. 그 뭔 사건? 촛불 시위가 작년 한 10월 말부터 제가 처음에 시작된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11월, 12월 가면서 막 200만 명 넘게 쏟아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거기 가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좀 체감상으로는 한 400~500만 나온 것 같아. 그래요? 네, 막 그 골목마다 꽉 차 있고 사람들이 식당마다 가득 차 있고 이제 막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식당이 가득 찼었어? 네,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거기 몇 시간 서 있으면 그래서 밥 먹고 뭐 카페도 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날씨 추워지면서 많이 조금 이제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하긴 했는데 지금 한국도 이제 분명히 혁명적인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혁명의 시기 이 부조리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게시판에서 논쟁을 하기도 하고 이 혁명 상황을 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군가 이게 지금 또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요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논쟁과 토론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죽창주의자지만 이 비폭력 저항 운동의 어떤 가치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거. 한국의 혁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좀 이따 얘기하고. 버스 안 타기 운동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후대의 역사가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흑인들의 이 운동 하나가 백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래, 그거야. 그러니까 백인들의 어떤 비열함, 비인간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너무 대비가 돼버리니까 여론전에서 확실히 우위를 가질 수 있었고, 비폭력을 통해서. 그렇죠. 흑인들도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 그 전에는 굉장히 낮았는데 백인들은 열등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우리도 1등 시민이 될 수 있고, 이런 어떤 도덕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존엄한 존재다 이런 걸 갖게 되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철없이 죽창만 막 하는 게 어차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가리 파이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뒷골목에서 욕하고 쌍욕하고 이제 막 뉴스 보면서 댓글 달고 이런 거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댓글 누가 달아 했더니 네가 달라며. 막 추천 누르고 막 이런 짓밖에 안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로자 파크스 여사나 그리고 그때 당시 몽고메리의 수천 명의 시민들이 380일 넘게 보여줬던 그 어떻게 보면 사소한 선택?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실제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걸어다니고 이런 거. 그런 걸 쭉 보면서 이게 정말로 진정으로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운동은 이런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 스스로 많이 반성을 했고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안에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바꾸어 나가는 주인공은 이제 우리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국 사회도 아마 지금 2016년, 2017년 이 시기가 나중에 역사에 어떤 식으로는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이때 당시 그 몽고메리 버스 안 타기 운동했던 사람들도 당시에는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못했겠죠. 그냥 너도 나도 버스 안 타고 그동안에 차별받은 것도 열받고 백인 그 새끼 죽여버리고 싶은데 죽이지는 못하겠으니까 막 이런 심리도 있을 상태에서 그냥 했을 것 같은데 돌이켜놓고 보니까 엄청난 운동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있었던 이 시민들의 작은 발걸음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과가 맺어져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 흐름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16년에 촛불 시위의 경우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좋은 사례로 계속 교육을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빛나는 결과를 얻어
냈다. 이게 가능하더라. 재밌는 게 이게 우리한테 무슨 킹 목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놀랍죠. 그래서. 네, 이때는 킹 목사라는 일종의 상징적인 구심점이 있었고 이 사람 엄청난 연설가입니다. 그래요. 연설 능력이 이제 타고난 말빨을 가진 정도로 연설 묻는 내용이나 이런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 그런 분인데 이런 구심점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심점은 이제 뭡니까? SNS입니까? 나중에 오히려 네. 내가 구심점이야라고 하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이 약간 숟가락을 얹으려고 했죠. 오히려 시민들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정치인들이 사실 뭐 하는 게 없어요. 할 게 없죠. 안 하니까 시민들이 먼저 움직인 거고. 과거에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정치적인 뭐 혁명이 일어나곤 할 때 뭐 예를 들면 김영삼, 정치 천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앞장서서 뭐 하는 게 있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이런 분들이. 근데 지금의 촛불 전국을 보면 그런 구심점조차 없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아요. 깡쌤이 구심점인 줄 알았는데요. 라스푸틴의 도화선부터 시작해서 그렇구만. 꿀벌 민주주의에 대한 제가 이상향. 덧글을 좀 달긴 답니다. 네네. 여기저기. 그러니까 앞에 나왔어야지 왜 뒤에서 덧글만 달고 있어. 플라톤 손가락이 아파. 국가부터 오늘의 네. 이제 흑인 혁명까지. 그래요? 네네. 엄지 손가락에 관절염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예전에 최 소장님이 글 썼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이게 저한테 되게 희한하게 별거 아닌 문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책에서 그 문구가 저한테 막 박혔던 게 뭐냐면 시민들은 놀라울 정도로 참을성이 강하단 말을 했었어요. 네네. 정말 놀라울 만큼 참을성이 강하다가 정말 터져야 될 상황에서 터진다고 했는데 딱 우리 전국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놀랍게 참고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자발적이었었고, 근데 여러모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안 여기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분명히 교과서에 실릴 것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벤치마킹할 것 같고 저는 프랑스 대혁명에 이어서 광화문 혁명입니까? 네. 광화문 혁명?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진짜. 우리 이제 트럼프 형님을 보내주시는 길에 우리가 수출을 해야죠. 저희 시스템을. 그렇군요. 미국은 근데 총기가 있어서 좀 무서워. 좀 무섭나요, 거기서? 그리고 오늘 흥미롭게 잘 들었고 마틴 루터 킹이 어떤 삶인지 잘 몰랐는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오늘 들으셨는지 얘기한 다음에 정리해보도록 하죠. 저는 들으면서 깡새께서 처음 이제 라스푸틴으로 시작해가지고 마틴 루터 킹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시작과 끝을 마무리해 주셨다.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도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리면서 생각해 봤는데, 깡쌤이 정치 콘텐츠가 하나로 이렇게 구성된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라스푸틴 편이랑 꿀벌 민주주의, 그 다음에 플라톤 국가편도 하셨고, 마틴 루터 킹의 이제 흑인 인권운동의 사례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정치 콘텐츠를 주제로 다양한 측면들 이렇게 쭉 정주행해 보신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한국 사회에 대한 커다란 은유였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걸 빼먹으셨어요. 예? 네. 말을 빼먹었습니다. 모든 건 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말도 있습니다. 동물의 친구. 미국의 인권운동.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들었지만 실제로 들으면서 미국의 상황이 아니라 한국 상황이 많이 생각나가지고 내면적으로 복잡했었던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굉장히 재밌게 들어서 그냥 쭉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인생에서 감명을 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던 것 같아요. 마틴 루터 킹. 그래서 오늘 깡쌤이 해주신 콘텐츠를 들어보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그 깡쌤이 구심점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에겐 스테파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웃지 마 이 자식들아. 나 보내려고 그래. 나는 아니니까요. 일단 깡쌤 엮어놓고 시작할게요. 그 역사에서 그 위인전이나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근데 감동적인 한순간만 딱 배우는 것 같아요. 뭐 마틴 루터 킹의 연설 장면, 뭐 프랑스 대혁명 장면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 콘텐츠를 들어보면서 그 감동적인 한 장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신호들이 있었고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마다 너무 창의적인 시도와 시행착오들을 겪어서 그거를 유지시켜 나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도
스스로나 아니면 작게라도 주변 환경을 위해서 뭔가 감동적인 장면을 위해서 하고 있었던 노력들이 뭔가 생각해 보게 되었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김도희님은 이제 광화문에서 네. 명상투쟁을 하는 걸로. 도복 입고 대동단결. 네. 한국 분들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 게 이제 92년에 LA 폭동, 4.29 뭐 시민봉기라고도 한대요, 요즘은. 근데 그때 많은 피해를 한인들이 입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되게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폭동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그렇죠. 예, 네네.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정말로. 우리 입장에서는. 네. 왜 그때 그 당시 좀 그렇게 부당하게. 배웠고 언론에서도 막 폭동이라고 나오고. 부당하게 한인들이 그렇게 당했었는데 이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까지도 계속적으로 기사가 나오는 거 보면은 흑인들이 백인들에 비해서 몇 배나 훨씬 많은 체포율을 받고 있고 뭔가 이제 사실 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좀 이렇게 무차별적이고 경찰들이 백인 경찰들이 흑인이 아니면 과연 쌌겠느냐 싶은 어떤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결국엔 해결되지 않은 거죠.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안 됐어요. 따져보면 한 30년 미국 사회도 이제 3, 40년 겨우 된 거죠. 네. 그래서 2017년이 된 미국은 그러면 흑인과 백인들이 정말 차별이 없어졌는가? 그리고 그 흑인과 백인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할 때 그 사이에 또 가려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흑인에서 뭐 히스패닉을 같이 생각한다고 하면 그거 아닌 그냥 유색 인종도 있죠. 한인들뿐만 아니라 뭐 일본인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중국인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랍계도 그치. 문제가 아랍계는 많이 되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공항 같은 데서 이제 외국을 나갈 때는 그 보안이 강화되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것들도 있는데 내 안에서 되게 이율배반적인 모습들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랍계, 중동계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는 걸 보면 제가 뒤에서 봤을 때 분명히 저 사람들을 조금 더 과하게 좀 이제 수색하는 것 같은 걸 볼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편으로는 저래도 되나? 저 사람들 사실 중동 소기부자일 가능성이 더 높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과하게 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되게 사람이 간사한 것 같아요. 그래 좀 확실하게 좀 불편해도 생각 없고 좀 오래 기다려도 되니까 확실하게 해서 안전을 좀 확보할 수 있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을 조심스럽게 보는 것 같아요. 계속 평생 동안 우리가 싸워야 될 숙제인 것 같고. 그렇죠. 요즘 전 세계가 미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인종 갈등, 인종 혐오 문제가 대두되고 각국의 극우파 정부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세계 정세도 어지러울 것 같은데 빨리 트럼프 형님이 수정헌법 제 14조를 입안에서 곧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흑인 민권 운동이나 이런 건 사실 되게 무지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책 읽고 공부하면서 딱 하나 배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정말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리자. 포기하진 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미국의 이제 작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상가. 이분이 쓴 이제 시민 불복종이라는 책 가운데 이제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한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의의 도구가 되도록 요구한다면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법을 어기라고 막을 하겠다. 여러분의 삶이 그 기구를 중단시키는 반대의 마찰력이 되게 하라. 그 나쁜 일에 나 자신을 도구로 빌려주지 않도록. 우리는 더 이상 악의 구조에 협력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구절을 한번 인용하면서 오늘 방송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번 정국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정리해야죠. 그래도 오늘 깡생께서 혁명 특집 문을 잘 열어주셨고 더 재밌는 혁명과 관련된 주제들 갖고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혁명은 좀 이렇게 소소하죠? 재밌었어. 스케일이 좀 작고 그래서 아니요. 남은 분들이 네. 엄청난 스케일의 혁명을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다. 다음 주 최사장님이 우주혁명 다 준비하신다고. 때려 부수고 막. 그래. 원래 그런 거는 최사장님이 하죠. 네. 너희가 생각하는 혁명이 이 정도가 전부냐. 아니야. 내가 진정한 없더라고. 혁명을 이 보여주겠다. 버스 안 타기가 무슨 혁명이냐? 아니야. 망했어.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잘 들었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a stat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injustic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oppression, will be transformed into an oasis of freedom and justice. I have a dream that my 4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